자, 이어서 우리는 기초 인문 강의 제 10강이 되겠습니다. 10강은 교재 페이지 46쪽입니다. 46쪽. 거기 가운데 2번 재계약 거절 등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앞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은 그 재계약 거절을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대인 측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대응하여 누구도 또 행사할 수 있냐, 반대로 임차인도 이렇게 둘 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배웠던 민간임대법에 있어서는 누구만 행사했냐면 임대사업자만 행사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양쪽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공주택 사업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을 쫓아냈었다는 얘기입니다. 재계약을 거절한다든가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해지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박스 안에 모두 몇 가지? 7가지에 있어서 이건 누가 잘못하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쫓아내는 겁니까? 임차인이 잘못하니까. 임차인이 잘못할 때 몇 가지 잘못하니까 거기 7가지에 대해서 잘못하니까 쫓아낼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재계약 거절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 특별히 거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기초 강의니까 7번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면 쭉 나열해놨거든요. 나중에 기본서 배울 때, 두꺼운 거 배울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아웃라인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하나만 예를 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법 49조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계약을 안 지켰다는 얘기죠. 등등등 해서 모두 크게 7가지. 요건 시험 좀 매우 잘 나오는데 특별히 7번을 대통령령 요걸 갖다가 이제 기본서 강의에서는 좀 더 풀어서 이해할 겁니다. 그것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불리하잖아요. 그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서 그럼 나도 좀 뭘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건 또 2번은 뭐냐면 누가 잘못했을 때, 공공주택 사업자가 잘못했을 때 오히려 임차인이 이제 나 그만할래요. 계약 해지합시다. 또는 재계약 거절할 수도. 이건 누가 또 대항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할 수 있습니다. 왜? 당연히 누가 잘못하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잘못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번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결국에 누가 잘못하는 거냐면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 잘못했을 때, 그때는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거 이제 나중에 기본서 강의할 때, 두꺼운 책 할 때는 쭉 나열해 놓을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재계약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더 잘 나오냐? 왜 1번이 더 잘 나옵니다. 1번이. 즉 공공주택 사업자가 권리 행사하는 경우가 더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그래서 2018년도에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됩니다. 높다. 이어서 3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등 제한. 전대등 제한이란 뭐냐? 전대등은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을 배우면 알겠는데, 민법에서 나온 얘기인데 두 가지 있습니다. 양도하고 전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양도는 뭐고 전대는 뭘까를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이 임차인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 공공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요, 민간 임대 아파트 들어가 살고 있는 거, 지금 현재 공공 임대 아파트 들어가 살고 있죠. 그러면 공공 임대 아파트는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좀 싼 편일까요? 약간 비싼 편일까요? 약간 싼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임차인이 얘기하기를, 야 B야, 내가 요 임대 아파트 싸게 들어있거든. 네가 요 권리 사고 네가 대신 들어올래? 이게 바로 양도입니다. 팔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 임차인의 권리를 팔아먹고 나가보는 것이 양도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또는 그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임차인 있으면서 자기가 세 들어 살면서 B한테 얘기를, 야 내가 지금 이거 세도 살고 있거든. 내가 다시 너한테 세 줄게. 나한테 세 들어와. 이렇게 자기가 세입자질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약간 비싸게 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이익 보는 거죠. 그게 전대입니다.
요것도 안 된다.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니까 확실한 이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배우면서 점점 확실하게 알게 돼요. 어쨌든 중간에 이게 싸다는 이유로 이걸 갖다 남한테 남긴다든가 중간에 이렇게 남한테 비싸게 해주고 자기는 싸게 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전대등 제한이라 부르는데 전대등은 양도도 제한하고 전대도 제한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양도 보면은 괄호 매매도 제한합니다. 매매도 안 됩니다. 그 권리를 또 증여 남한테 공짜로 주는 것도 안 돼요. 증여도 안 됩니다. 그런데 끝에 가보니까 뭔 말이 나오냐?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은 안 걸립니다. 상속은 상관없습니다. 상속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떨 때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까? 그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시면 일어나는 거죠. 이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피상속인이라고 그럴까요? 상속인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을 갖다가 피상속인.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상속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권리가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책임을 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상속의 경우는 괜찮다. 권리가 넘어와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매매도 걸리고 증여도 걸린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괜찮다. 이것이 많이 나왔어요. 이어서 47조 위에 갑시다. 네 번째, 공공임대택의 매각 제한. 즉 일정 기간 임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임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순이고 1순위입니다. 시험지에 제일 잘 나올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 부분은 그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기간 이상 임대하고 나중에 넘겨야 되냐니까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택은 30년, 행복주택은 30년, 장기전세는 20년, 나머지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거기에 일본의 영구임대택 50년 그러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50년 동안 임대하는 그 아파트가 50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건 사실 이론이지. 사실상 50년까지 아파트 가겠습니까? 중간에 뭘 재건축하든가 뭐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일단은 법상으로 50년까지 임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50년 임대하게 되면 그 아파트가 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지 나올 때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얼마냐 그러면 50년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별손 충당금 적립 등.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동택 관리법에서 뭘 배웠냐면, 물론 민간임대도 배웠죠. 민간임대도 특별손 충당금 있었죠. 공동택 관리법은 뭐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장기손 충당금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요거. 그걸 왜 씁니까?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갖다가 미리 조금씩 적립하는 거죠. 이게 특별손 충당금이고 공동택 관리법상은 장기손 충당금인데 이걸 적립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제 주관시문제로 이거 옛날이 아니죠. 1년 전쯤인가 주관시문제로 거기 가르쳐가지고 특별수선 충당금 적는 건 시험제 나온 적이 있어요. 주관식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 같은 걸 갖다가 어떤 공동택을 갖다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매달 돈을 저금해야 되느냐? 대상 밑에 모두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가 대상이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거, 중앙집중 난방방 이 세 가지가 이 공공택 특별법상 임대주택에 있어서 특별손 충당금 적립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분양주택의 장기손 충당금 적립 대상하고 같질 않아요. 의미는 취지는 같아도 우리 그래서 공동택 관리법상 장기손 충당금 적립 대상을 좀 살펴보겠는데 앞에 배웠던 걸 다시 보겠습니다. 몇 쪽쯤 나오냐니까 30쪽입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30쪽 보시겠습니다. 30쪽 보니까 거기 장기손 계획 그래 돼 있죠. 장기손 계획은 그것 장기손 충당금 적립 대상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보니까 거기 몇 가지가 있으니까 모두 네 가지가 있죠. 특별히 3번에 중앙집중 옆에 또 뭐도 있습니까? 지역난방도 있죠. 또 4번에 또 건축허가 받은 것과 주택과 주택이 아닌 같이 지은 거 해가지고 4번 들어있죠. 그러므로 이 공동택 관리법상 즉 분양택의 이 장기손 충당금 적립 대상하고 요거
임대택에 있어서 특별선 충남 정대상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7조까지 봐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걸 봐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끝냈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은 2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중에 1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48쪽 가시겠습니다. 제6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것이 2018년도 내년도 1, 2월경에 전면 개정돼요.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1, 2월경에 이 법 자체가 완전히 전면 개정되기 때문에 이 교재는 전면 개정된 걸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내년 걸 미리 넣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시험 범위가 요거니까. 그래서 현재 돌아다니는 법이 현재 법이 아니라 내년도 시행될 법을 기준해서 다시 책을 만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내년에 요걸로 나오니까 시험 문제가 요걸로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지금하고 요 내년 요거 즉 이 도시 및 주거환경법 이거 개정된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정비 사업 종류가 지금은 6가지가 있어 원래 6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정비 사업 종류가 6가지인데 여기 개정된 거 보니까 몇 개입니까? 정비 사업 종류가 몇 개입니까? 3개밖에 안 돼요. 3개밖에 안 된다. 보니까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2번 재개발 사업, 3번 재건축 사업 이 3개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까? 약간 쉬워졌습니까? 약간 쉬워진 거예요. 쉬워진 거예요. 그 전에 6개 다 얘기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3개만 알면 되니까 훨씬 쉬워졌죠. 그리고 관련되는 것도 역시 3개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니까 뒤에 가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기죠. 요건 원래 시험지가 어렵게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양이 기본서 보면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60페이지에 2문제 나오니까 얼마나 찾기 힘들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요번에 좀 개정돼서 이 종류가 좀 적어지니까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깐깐하게 나와요. 깐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좀 어려운 편이다. 앞에 배웠던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부할 것만 공부하면 점수 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몇 문제 나오냐? 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 한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2문제 나오니까 굉장히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올 만한 부분을 우리가 찾는단 말이죠. 일단은 기초적인 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어의 정의, 정비구역. 정비구역이 뭔고?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이 바로 정비구역이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일정한 땅 바운더리가 있어요. 일정한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일정한 땅을 쭉 정해놓고 그 안에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비구역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이 뭐가 있는데? 밑에 2번입니다. 정비사업 종류입니다. 이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거기 정비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거, 주차장 이런 등 이런 걸 정비하거나 또는 주택 등 건축물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사업이 바로 정비사업이다. 종류가 몇 개냐? 3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러이러한 건 뭐라고 하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어떤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그 다음 갑시다. 정비 기반시설이 도로 이런 거 등이 극히 열악 여기 그냥 열악이 아니라 줘야 된다. 여기는 액센트가 극히가 들어간다는 사실. 그냥 열악이 아니라 극히가 들어갑니다. 극히. 그다음 옆에 가서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라 거기 과도하게 밀집. 이게 핵심 용어예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또 뭐도 있냐? 단독하고 다세대, 단독택 및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세대는 말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장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공동 주차장 같은 거 만든단 말이죠. 그런 거. 이것이 바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뭐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거기 극히 열악이 아니라 그냥 열악이에요. 그냥 열악. 그 다음에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아니라 그냥 밀집.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보다는 조금 나은데요. 그냥 밀집이죠. 과도가 아니라. 그런 데인데 이런 데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또는 사업적, 공업적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원래는 이게 전에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데는 주로 무엇이냐면 오피스나 상가 같은 거 짓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주로 뭐냐면 아파트 같은 거 있죠? 노후한 된 아파트, 노후불량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연립도 포함하지만 뭐 이런 거 같은 거 부시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게 재건축이죠. 우리 뭐 강남 대치동 재건축 그런 말 들어봤죠? 뭐 또 그래서 주력해서 뭐냐면 정비 기반에서는 열악이 아니에요. 양호하나.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 이런 거 잘 돼 있어요. 열악이 아니라 양호입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반포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한다. 그럼 뭐 도로 같은 거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뭐다 거기 노후불량 건물이 해당하는 공동택에 밀집돼 있다. 그게 재건축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게 바로 뭐다고요? 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용어 정의를 아셔야 되고 혹시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이게 뭔 소리냐?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개구리가 있다. 개구리가 되려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개구리 알로 해가지고 올챙이가 된 다음에 올챙이에서 뭐라고 한다? 개구리로 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개구리라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올챙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되려면 추진위원회가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나중에 잘 진도가 나가면 이제 뭘 만든다?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조합을 만든다. 그렇게 순서가 된다. 보니까 조합 설립. 1.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소위 얘네들은 뭐냐면 주로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 자, 공공시행자가 정비사업,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 시장군수 같은 거, 주택공사 같은 거 등이 아닌 자가 여기 토지주택공사도 나오죠. 토지주택공사도 뭐냐? 이거는 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LH공사 같은 거.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아닌 자가, 즉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 한다. 즉 민간 주로 뭐냐? 토지 소유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공공이 아니니까. 이런 얘네들이 이 정비사업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누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이 된다. 시장군수가 안 하니까 조합을 만들란 말이죠.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러지 않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 스스로 조합 만들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혼자 하면 되고 조합 필요 없고 그럴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 추진위원회부터 만든단 말이죠. 내려갑시다. 2번 추진위원회 구성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니까 거기 조합 설립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누구한테 가냐면 시장, 군수 등한테 갑니다.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뭐 받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그래서 이렇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합은
뭐 받냐면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위원회니까 승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어떤 것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과반수 동의받아 정하냐면 기억. 5명 이상 추진위원회 거기 위원. 그러니까 토지도 소자 과반수 동의해서 추진위원회 위원 5명 이상 선출하고 또 운영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뭐 받는다? 인가받는다, 승인받는다. 승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가 아닙니다. 승인을 받게 된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뭐냐면 거기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합이 한다 하더라도 토지도 소유자가 한다 하더라도 공공지원 그러니까 뭐 시장군수 등 공공기관에서 이게 도와준단 말이죠. 그렇게 그럴 경우는 굳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맞바로 뭐 해도 괜찮다. 조합을 만들어도 괜찮다. 공공지원인 경우는 맞바로 조합 가도 괜찮아요. 중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없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49쪽 위에 올라가서 추진위원회 업무. 이건 시험지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지 낼 때 다음 중 추진위원회 업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나옵니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첫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뭐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컨설팅도 해주고 대신 일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전문관리업자입니다. 돈 받고. 이를 갖다 선정하거나 변경한다. 또 설계자 선정 변경,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 인가받기 위한 준비 업무. 여기 보니까 조합은 뭐 받는다고요? 인가받는 거예요. 인가로 됐죠? 조합설 인가 이렇게 됐죠. 인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올 거예요. 그때 강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추진위원회 업무였고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주로 나올 때는 다음 중 추진위원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이어서 세 번째 사업시행인가.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 받죠? 건축주가 건축 허가나 신고해야 되죠? 또는 주택법에서 아파트 짓기 위해서 뭐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여기서는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하기 위해서는 뭐 받냐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 받습니다. 그럼 누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러 가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뭘 작성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 받으러 가냐? 거기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사업시행 계획서에 정관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기본은 사업시행 계획서예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 받으려면 사업시행 계획서에다가 거기에 정관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시장 군수한테 가요. 시장 군수 등에게 갑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가가지고 뭘 받느냐? 인가를 받아요. 시장 군수 등에 가가지고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다. 인가를 받습니다. 승인이 아니라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받게 되는데 다만 경미한 경우는 그냥 신고하면 돼요. 거기 시장 군수 등에게 경미한 경우에 있어 변경은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보통은 다 인가받지만 결론 내리면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서에다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시장, 군수 등에 가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시행자가 가로 열고 공공기관이에요. 거기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다. 이런 공공기관 이때는 굳이 인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장, 군수 등일 때는 인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가 내줄 필요 없죠. 그 뜻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이제 그 시행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를 받아가지고 며칠 내 이제 시행 여부를 갖다 인가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는가? 며칠 내에 하느냐? 거의 며칠 기간 남으니까 60일 이내 결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60일 이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등 이건 또 뭐냐?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 의할 때, 관리처분 계획 방식은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가다 흔 아파트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 주는 거 있죠? 이게 관리처분 계획 방식. 보통 재건축 같은 게 다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물론 뭐 재개발도 하지만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같은 거 흔 아파트 철거한 다음에 새 아파트 주는 거 있죠? 이게 관리처분 계획 방식입니다. 그럴 때 그 절차 중에 하나 거기에 분양공고, 분양청 등이 나오는데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게 무슨 방식이냐면 관리처분 계획 방식인데,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법인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한다, 수립한다. 누가 수립하냐면은 시행자가 수립합니다. 시행자가. 그래가지고 시행자가 이제 인가받아요. 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계획 인가받습니다. 인가.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건물 철거 갑니다. 건축물 철거 들어가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야 이제 불도저로 미는 거예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철거 들어갑니다. 철거. 그 다음에 착수합니다. 공사 착수하겠죠? 공사 착수 이렇게 됩니다. 공사 착수.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공사 착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잡혀요? 예. 공사 착수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공사 완료합니다. 공사 완료하면은, 그 다음에 준공 인가 받습니다. 준공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 그 다음에 청산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 내지 수립하려면 누가 하게 되죠? 시행자가 하게 되는데, 이걸 작성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누가 내냐면 분양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청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쫙 작성해가지고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몇 평 아파트 주십시오 등등 이렇게 다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청을 받습니다. 여기 왜? 그래서 이 전 단계에 뭐가 있냐? 분양 신청을 받는다. 분양 신청 받습니다. 그럼 분양청을 받으려면 그 토지도 수지한테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들 분양청 하세요 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 전 단계에 뭐가 있냐? 분양청을 받기 위해서 분양 공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양하세요, 분양청 하세요 하고 분양 공고 냅니다. 분양 공고. 그러면 이 분양 공고는 사업 시행인가부터 사업 시행인가 고시부터 며칠 내 분양 공고 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인가 고시 있으면은 이제 그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공고 냅니다. 그래서 분양청 받아요. 분양청 며칠 주냐면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주고요. 연장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20일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럼 신청했잖아요. 그걸 자료를 뽑아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요. 시행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가 받으러 가요.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인가 받으면 건물 철거하고 공사 착수, 이제 부두저를 밀고 공사 착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 완료되면 준공 인가를 받아요. 누구한테 받냐면 시장 군수 등한테 받겠죠. 시장 군수 등한테, 시장 등한테 받게 되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등기하고 청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봅시다. 일단 분양 공고 내는 거 봅시다. 그 다음에 분양청 하게 되겠죠. 요거 우리 교재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분양 공고 및 분양청, 이제 분양 공고 냅니다. 왜 낼까요? 분양 신청하세요 하고 내는 거예요. 봅시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내,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며칠이죠? 여기 보니까 120일. 120일 내 이제 분양 공고 내는 거예요.
120일 내에 어느 날 기준에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동사가 통지하고 토지동 소유자가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 전원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견된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다만 토지동 소유자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그렇지 않다. 혼자 할 때는 굳이 공고할 필요가 없죠. 자기 혼자 하는 건데. 그런 얘기고. 어떤 걸 갖다가 그럼 공고하느냐. 내용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내용을 공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역만 읽어드리면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고 시간을 기준으로 한 가격, 또 뭐 니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에 분양 시행 기간 등등을 갖다가 분양 공고 내는 거예요. 그럼 분양 공고를 보고 토지동 소유자가 이제 분양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번 분양 시행 기간. 그 기간 내에 돼요. 그 기간은 얼마 주냐 하니까 거기 분양 시행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연장도 가능해요. 거기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분양 시행 기간을 며칠 범위에서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30일, 60일, 그 다음에 20일 한 차례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시 받았잖아요. 그럼 자료가 생겼잖아요. 이걸로 이제 가르치는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50쪽 위에 올라가 보니까 50쪽 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이제 이제 분양 가르치는 작성해야지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그 전에 50쪽 위에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조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아파트 안 받을래요. 그냥 난 돈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헌 아파트 이제 철거하고 새 아파트 안 받고 난 그냥 돈으로 받을래요. 이런 친구도 있고 아파트 신청했다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철회한 사람도 있어요. 나 신청했는데 나 안 할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예 땅이나 건물이 조그마면 아예 분양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돈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거기 기억,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니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철회해버린 자. 디귿,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이 제외된 자는 뭐냐면 땅이나 건물이 너무 조그마면 제외돼버려요. 아예. 안 줍니다. 건물 같은 걸 안 줍니다. 이 세 친구한테 뭘 줘야 된다? 돈으로 줘야 된다. 돈으로. 그래서 돈으로 주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돈으로 줘야 될까? 올라가 보니까 그 자료 1번 보니까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 인가는 누가 내준다고 했죠? 시장 권수동이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이 정하는 자와 다음이 정한 자, 즉 포기한 자들이죠. 돈 원하는 자들하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권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자하고 안 한 친구들하고 같이 협의하게 된다. 손실보상, 돈으로 협의하게 되겠죠. 다만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시청 기간이 종료일 다음 날부터 그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미리미리 시작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거기 관리처분 인가하면 90일 내에 협의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미리 땅 주인하고 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하고 협의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분양 시장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협의를 일찍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빨리빨리 지으려고 돈을 확정 지으려고. 자, 근데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이 땅 주인하고 이 시행자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 주인들은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너무 적다, 감정가가 너무 적다 되는가, 금액이 너무 적다 되는가,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 들고 데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사업 시행자는 위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건 서로 돈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안 맞다. 하나 많이 달라고 한 적게 주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아까 위에 며칠 했죠? 90일이었죠? 90일이 기간 만료된 그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냐? 서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혹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90일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60일 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한다. 수용 재개라는 뭐냐면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우리 지금 서로 마음이 안 맞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땅값을 정해 주시오. 이게 바로 수용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내에 하라고요? 60일 내에 하라. 이게 왜 60일이 들어가냐면 이 수용 제기를 신청은 누구만 하냐면 땅 주인은 못 해요. 땅 주인은 못 하고 시행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땅 주인은 어떻게 하냐? 땅 주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땅 주인은 나 싫어 이 소리밖에 못 해요. 땅 주인은 나 이 돈은 안 됩니다. 난 못 받겠어요.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이제 제기 신청해야 되는데 수용 제기를 그 제기위원회에다 정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2년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땅 주인은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땅 주인들을 위해서 며칠 내에 빨리빨리 하라고요? 60일 내에 빨리빨리 60일 내에 수용 제기를 신청하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든가 60일 내에. 이것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토지 등소 이 뭐죠? 이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위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만약에 60일 넘겨버렸단 말이죠. 60일 넘겨서 수용제를 신청하거나 매수 청구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이 땅 주인은 더 기다렸잖아요. 이 분양 신청 아니한 자는 더 기다린 거잖아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지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누구한테?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한테 늦어졌으니까 돈 지급하란 이자를 지급하란 말이죠. 그 뜻입니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선정한다. 이건 그러니까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라고 되어 있죠. 저희 표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100분의 15가 원금 기준 원금 기준 혹은 이율인지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율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좀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새로 이제 개정된 거니까.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해놨나. 그냥 무작정 이자 100분의 15 그러면 원금 기준에서 100분의 15인지 이율이 100분의 15인지 이게 좀 불명확한데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령 나오면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2월달 시행이기 때문에 그때 내려와요. 대통령령은 시행령은. 이거 국회 통과된 거 미리 한번 보시고. 다음 다섯 번째 관리처분계획에 인가 들어갑니다. 뭔 소리냐면 사업 시행자는 거기에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여기 나왔죠. 자 누가 수립합니까? 시행자가 수립하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인가받으라는데 밑에 가보니까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으러 가죠.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행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법정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가 누가 내준다? 시장 군수 등이 내줍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 똑같이 인가받습니다. 그리고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가 받으면 어떡하냐? 이제 공사 착수할 수가 있어요. 인가를 받으면 공사 착수 들어갑니다. 건물 철거하고 공사 착수에 들어가서 이제 공사가 완료됐다. 6번. 공사 끝났다. 어떻게 하나 봅시다. 공사가 끝나면 어떡하냐?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뭐 받냐면 준공인가를 시장군수 등한테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등이 자기가 끝냈으면 굳이 자기가 자기를 인가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할 때는 시장군수 등한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축법상은 뭐 받는 것처럼 건축법상은 사용 승인 받는 것처럼 주택법상은 사용 검사 받는 것처럼 여기는 뭐 받는다고요?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2번 이전고시란 말이에요. 이전고시 등.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아직 민법이 약간 좀 딸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어요. 일단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민법을 배우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전고시 등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민법을 미리 조금 배웠다고 그랬죠? 민법 좀 배웠죠?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으면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들어보셨습니까?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당연히 들어봤겠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은 같은 겁니까? 딴판입니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 상관없이 변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인 경우는 상속 같은 게 법률 규정입니다. 반면에 법률 행위는 매매 같은 거 이런 게 법률 행위인데 원래 우리가 매매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등기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 넘어갑니다. 근데 법률의 규정은 상속 같은 건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넘어와요. 일단 꼭 등기 안 해도 상속은요.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순간에 권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등기는 차후 문제예요. 그걸 우리는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전고시 이런 겁니다. 얘 개발하기 전입니다. 개발하기 전에 이제 이게 노후화된 아파트죠? 노후화된 주택이다 봅시다. 이렇게 노후화된 주택이다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 노후화된 주택에 여기 갑이 이게 만약에 301호에 갑이 이걸 갖고 있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공사하기 위해서는 이걸 철거하게 되겠죠? 언제 철거한다고 그랬죠? 관리처분 인가하면 이거 철거 들어갑니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도저로 민 다음에 이렇게 대지를 잘 조성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뭘 짓다? 아파트 같은 거 지겠죠? 아파트 질 때 주로 저층 아파트 질까요? 고층 아파트 질까요? 주로 지을 때. 어떤 아파트 질까요? 주로 고층 아파트 짓겠죠? 왜? 돈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층을 지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게 801호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분양청할 때 요 값이 301호 대신에 이제 801호 갖기로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값은 이제 801호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801호 갖으려면 원래 정식 절차에 의하면은 이걸 일단은 이거 아파트 짓고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냐면 사업 시행자가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 값이 분담금 같은 거 다 내면 소유권을 갑한테 넘겨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전 등기해줘요. 누가? 시행자로부터 갑으로 이 8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줍니다. 이렇게 정식 절차인데 여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시행자가 공고에다가 공고를 하면 이 소유권이 이 301호가 어디로 넘어간다? 801호로 넘어가가지고 저절로 801호를 누가 갖게 된다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 이걸 우리는 이전고시라고 불러요. 이걸 법률의 규정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서 효력이 넘어간 겁니다. 갑한테. 근데 나중에 등기는 해요. 왜? 찜찜하니까 등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전고시 뭘 얘기하냐?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법입니다. 헌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 소유권 넘어가는 과정인데 간이 절차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고시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뭐냐면 공사 완료 고시입니다. 83조 사망사항 이거는 공사 완료 고시입니다.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 지체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사항을 분양발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이제 갑한테 이전한다면 새 아파트를 이전하는 겁니다. 통지하고. 다만 정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거기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만 할 수도 있다. 이건 뭐 별건 아니고. 2번 갑시다. 이때 소유권 이전할 때는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할 때는 이제 801호 줄 때는 그 뜻입니다. 저기 801호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다음에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하는데 그럼 언제 소유권 넘어가느냐? 등기할 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발자는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해 버려요. 그냥. 그래서 공보에다 고시하면 그 다음 날 소유권을 갑이 801호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소유권이 있다. 이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이제 옛날 301호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801호로 넘어갔죠. 이 소유권이 넘어갔죠. 여기 갑에 대한 소유권이 여기 301호에서 이 801호로 갔잖아요. 그죠? 갔죠. 언제 갔죠? 고시? 공고? 고시라고 표현하면 공고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고시라고 표현하죠. 고시.
공보에 고시한 다음날, 그죠? 다음날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근데 여기, 혹시 여기도 저당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옛날 건물에. 옛날 건물에 저당이나 전세권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건물에. 은행. 그러면 여기 새끼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새끼들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 뭐냐면, 여기 저당권이라든가, 뭐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건물에, 여기에. 그때는 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얘네들도 같이 넘어가 버려요. 여기로. 같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죠. 이것이 바로 제일 위입니다. 가로 3번 대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을 좀 공부하면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 넘어갔죠. 802호. 이럴 때는 종전토지 옛날에 있던 301호 종전토지나 건물에 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등도 어떻게 한다? 거기 어디로 넘어간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 즉 801호에 설정된 걸로 본다. 같이 넘어갑니다. 새끼들 넘어갑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가 넘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체 없이 등기를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등기했을 때 권리가 넘어간 거다. 이미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어요. 등기는 사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산하게 되는 겁니다. 청산하다 돈 받을 사람도 있고 돈 내줄 사람도 있겠죠. 돈 받을 사람도 있고 돈 내줄 사람도 있겠죠. 특별히 돈을 갖다가 내주는 거 어떤 겁니까? 토지동 소유자가 돈을 갖다가 시행자 돈 내잖아요. 그게 소위 뭐죠? 요즘 말로 분담금 해야 돼요. 분담금 내죠. 그죠? 분담금 같은 거 내죠. 또 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소멸시효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청산금은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급해 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징수할 수도 있는데, 이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5년입니다. 5년. 어느 날부터 5년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요거 5년 외우세요. 기준은 언제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여기 칠판에 보니까 공보에다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 합니다.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여러분들이 민법 청취 배울 때 나중에 뒷부분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배울 때 소멸시효 다 외우죠. 들어본 적 이래서 술값이나 음식값은 몇 년이다 소멸시효? 아직 안 배웠는가? 물론 아직 안 배울 수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는 봤어요? 아직 안 들어봐요. 안 배웠죠. 뒷부분이니까. 지금 뭐 배웁니까? 지금은 아마 앞에 권리주체라든가, 그치? 혹은 법원 같은 거 배웠죠? 민법의 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 이런 거 하고 권리주체 같은 거 배우고 계실 것 같은데, 뒤에서 이제 소멸시효가 나옵니다. 그래서 술값이나 이런 음식값이나 이런 학원 강의료 같은 건 1년입니다. 1년입니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 일반 채권은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거는 몇 년이고, 들어봤어요? 혹시 일상생활 아십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 몇 년 내에 받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돈 빌려줬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금 같은 거 말고 그냥 돈 빌려줬다. 10년. 보통 친구끼리. 근데 이제 장사 관계에서 빌려주면 5년입니다. 그건 빨리빨리 받아야 돼요. 5년이고. 보통 빌려준 건 10년이고. 이게 이제 소멸시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제6장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11강에서 제7장 이하를, 7장은 이제 도시재정비율 촉진을 특별법 이하를 갖다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11강에서 뵙겠습니다.